안녕하세요. 어, 저는 실습교육 플랫폼 앨리스 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 ICT 산업종말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교육 쪽에서 시작은 했는데 또 산업 쪽에 적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 저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저희는 카이스트 AI 연구실 2012년도에 AI는 비인기 연구실이어가지고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든데 굉장히 비인기 연구실이었고, 그 안에 이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이 조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조교 활동할 때 좀 종이로 시험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산학부에서 컴퓨터가 기본인데 그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 종이로 시험을 보고 그것을 조교가 종이로 채점해야 되는, 그래서 좀 전산학도로서 좀 자괴감이 들어서 이걸 좀 해결해 보자, 그리고 연구도 좀 잘해 보자, 그래서 조교 활동도 잘하고 연구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AI 연구를 하려면 데이터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교육 데이터를 좀 수집할 수 있게끔 이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번 주에도 싱가포르 갔었는데 싱가포르 대학도 지금 아직까지 전산학교가 원래 한 200명 이제 뽑았는데 그 싱가포르나 베트남 쪽은 한국처럼 교육부가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산학 출신이 200명에서 1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 1000명에 대한 시험을 종이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서, 그래서 저희 솔루션 다시 한번 홍보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교육 환경이 생각보다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봐도 이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잘 맞지가 않죠. 그 비용 대비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았고, 저희는 다행스럽게 이게 연구 과제였기 때문에 좀 무모하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냈고요. 지금도 내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냐, 핵심적으로 교육 환경에 어느 산업이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좀 내리면 굉장히 간단하게는 텍스트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전환돼야 되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가 디지털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 디지털로 들어와야 되는 환경이 생각보다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면.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 데이터 안에 굉장히 부정확한 데이터도 기입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AI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다음 단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은 아직 데이터로 정확하게 기입하는 시스템도 한 70% 이상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교육 현장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교육 현장도 이런 디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이 안 되니까 결국 데이터가 없으니 그러면 이제 디지털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죠. 디지털적인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생각보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서 보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쉽지 않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디지타이제이션을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하면 뭐가 좋냐?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이 쉐어드 브레인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람을 거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대기업에서 영업팀들이 자기네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발굴한 기회를 다른 팀한테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른 팀에 넘기면 다른 팀이 해내면 나는 손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체가 중앙에서 관리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정치적인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결국 체계화시켜서 모두가 다 데이터를 기입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했을 때는 이 기회를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좀 더 사람적인 부분도 해결돼서 투명한 조직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정말로 데이터가 기입돼서 잘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과학은 좀 정의로 내리자면 프로세스와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지식과 통찰력을 추출하는 분야이다. 이 정형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정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엑셀 시트에서 행과 열이 있는 그게 정형화된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 우리가 보는 사진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건 비정형 데이터고 이 비정형 데이터에 AI가 잘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현실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저장하는지도 지금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데이터 중에 하나가 동영상인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를 잘 다루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기입되고 그리고 분석하고 추출할 수 있게끔 된 이유는 2010년도 보시면 데이터의 볼륨이 제타바이트라고 해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다음에 제타바이트인데 이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 발전이 생겼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데이터 과학의 발전을 이뤄냈고 우리가 더 커넥티드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 가능해지고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데이터 센터 내에 저장 장치 가격이 하락했고 컴퓨팅 파워는 증가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알고리즘의 발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환경, 디지털 전환이 된 환경에서는 꽤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문제는 2010년도에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디지털 환경이 내부에 실질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리밍,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고 그 안에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의 포맷으로,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저장을 하면 이걸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화된 방식으로 이걸 저장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추출해야 되는데 추출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출해서 AI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략하고 자꾸 AI를 얘기하고 있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처리, 저장,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시각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과학이 진행이 된다. 우리는 입력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제가 이게 캐나다 정부의 데이터 드리븐 거버먼트를 2019년도에 만들기 위한 이 버전이 최신 버전이 2019년인데 이 안에 여기서 되게 핵심적으로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 데이터 과학이 되기 위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구조죠. 저 보라색 친 박스 안에 어떤 형태가 이제 돼야 되냐? 데이터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그 데이터 소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사용자와 그리고 어떤 채널, 어떤 수요자한테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 장표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해외에서는 거의 굉장히 붐이었고 그때 이제 엄청 폭발적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2010년도에 놓쳤어요. 그래서 그 놓친 상황에서 AI를 해야 되니까 사실 따라가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인재를 양성할 때도 자꾸 AI 양성해봤자 가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는데 뭘 AI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클라우드나 더 본질적인 엔지니어, 네트워크 이런 분들의 하다못해 전기 설비 이런 분들의 엔지니어가 더 기반이 맞춰줘야 그 인프라가 있고 데이터를 잘 가져다가 AI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안 되면 AI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데,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안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어떤 산업이든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이 먼저고, 그 인프라 전환이 된 상황에서 어떤 AI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도메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8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연구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2014년도가 그 하버드에서 법률과 원래 경제 참여하는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CS50이라고 하는 전산학부 과목이 하버드 내에서 최대 수강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 넘는 최대 수강생 과목이 됐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 법이랑 경제는 지금 저희와 같은 교육 현장 세팅이죠. 강사가 있고 학습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세팅인데, 전산학부는 학습자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놓을 책상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요만한 데 앉아서 들으니까. 컴퓨터 놓을 책상도 없고 컴퓨터에 연결할 전원도 없죠. 그런 환경에다가 뭐 네트워크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다가 학생들이 제출하는 코드는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 다른 코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채점하는 조교의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명 학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투입된 조교 숫자만 100명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고, 이 100명의 조교들이 정말 수동적으로 뭐 가르치다가, 결국은 이 CS50도 스타트업의 솔루션 중에 하나인 터미널닷컴이라고 하는, 지금 유다시티에 인수가 됐는데, 그 회사 솔루션을 먼저 써서 시작을 하다가 그 솔루션이 인수돼서,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그 ID라고 해서 ID9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건 다시 아마존이 샀는데, 그 솔루션을 써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었고, 그때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던 연구원이 이 큰 교실의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가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냈었던 얘기가, 이거는 조교와 학생의 비율이 맞지가 않으니 학생끼리 좀 동료 평가를 해서 교육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다가, 저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고, 한국을 돌아오니까 이제 제가 조교를 맡아야 됐고, 제가 조교를 맡으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건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이 연구하는 박사과정 2명과 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산학생, 그러니까 기초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2010년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 늘은 이유 중에 핵심이 전공자 수가 늘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은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비전공자의 수강생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학이라는 게 더 이상 굉장히 소수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융합 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고 있는 부트캠프 뭐 이런 것도 전공자도 있지만 비전공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교육이 영어처럼 거의 보편화된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제공되는 교육의 방식이 매우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6,000명까지 뭐 확대되는 전교생 필수인데, 교수님들이 부족하고 조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공자들이 나와서 정말 좋은 수준의 엔지니어냐라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확장된 거는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냐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보완 제도가 필요할 거고, 특히나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뭐 국경이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도 그 늘어나는 정원에 대비해서, 카이스트는 2015년도에 유일하게 모든 전교생이 필수 과정인
기초 프로그래밍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어떤 대학도 기초 프로그래밍이 전교생에게 필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근데 AI가 중요해진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필수 과정으로 도입되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카이스트가 겪었었던 똑같은 문제를 다른 대학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학 자체는 뭐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계속 나오지만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처음으로 보편화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도 수학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언어도 다 100년 동이 넘는 교육 과정이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보편화된 교육 과정으로 모두가 들어야 될 만큼 중요도가 높아진 과정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전산학이고 그리고 그 전산학의 환경이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문제 굉장히 이제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파이썬 버전 맞추는 것만 2주가 시간이 소비되고 2주 후에도 이게 문제가 없냐?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 못 맞춰서 어떤 학생이 똑같은 그 명령어를 썼는데 결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잘못됐는지 맥OS인지 윈도우 OS인지 뭐 무슨 상황에서 이 에러가 벌어졌는지가 통일화가 안 되니까 피드백을 제대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게 라이브러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런 실습 환경을 어떻게 모든 학생을 통일화시킬 거냐. 그냥 학생들한테 설치를 맡기면 뭐 설치가 안 돼요. 뭐 설치가 뭐 어때요. 뭐 이런 걸로 2주 동안 소비되는 시간을 굉장히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이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게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트레이스백 뭐 이런 단어 처음 보고 뭐 그 안에 뭐 이거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컴파일 에러를 만든 분들은 굉장히 전산학의 미국 백인 엔지니어가 만든 거겠죠. 그러면 그들도 미국 사회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은 언어로 만든 거를 외국 사람이 이거를 배워야 된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에러 문구를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몇 번씩 설명해도 결국은 타입 에러라는 거를 몇 번씩 설명해도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게 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초반에 피드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었던 학생, 한 번도 피드백을 못 받았던 학생이 학습을 이수할 수 있는 확률인데 앞에 한 3분 내에 뭐 이 피드백을 못 받으면 학생은 그냥 뭐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전산학은 뭐 알아서 하는 거야,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산학은 보통의 표준 분포를 따르는 성적이 아니라 굉장히 바이노미얼한, 앞에 몇 명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다 전멸되어 있고 뒤에 다 포진되어 있는 이런 정규 분포도 형태의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지만 조교로서 활동했을 때 표준 분포도는 나오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해가 된 학생만 뭐 하는 집군과 그리고 그 다음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조교는 피드백을 거의 줄 수가 없습니다. TA 오피스 아워 같은 거 하면 저기 줄이 서 있으면 앞에 이 학생의 컴퓨터의 설치부터 보다가 보면 1시간 중에 30분이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명 상담하고 나면 끝나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종이와 그리고 각자 개인의 노트북에 이런 환경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수율을 높여야 되니까 뭐 이수율을 어떤 식으로 높이더라도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수율이 매우 낮은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거는 학습자와 교육자가 모두가 통일된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에 가상 환경 중에 하나인 도커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2013년도에 도커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2014년도에 도입해서 만들었고, 그렇게 학생과 교육자가 모두가 클라우드 안에 가상 실습 환경을 동일하게 쓰기 시작한 상황부터 피드백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학생들이 이수율이 낮아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칠 수가 없게 되면서 저희 플랫폼 상에서
치팅이나 뭐 이런 부정 행위들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추가돼서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학교 내 거의 대부분의 숙제나 실습을 카이스트에서는 8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8년간 교육의 현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지금은 좀 초중고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로 확장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좀 더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플랫폼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 플랫폼을 보고 어른들이 보기에 이게 아이용이 아니다. 아이들은 좀 더 캐릭터도 있고 둥글둥글해야 되고 뭔가 뭐 보여줘야 되고. 근데 하지만 현장에서 실증 사업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적응을 못 하십니다. 어린 학생들은 바로바로 알고 바로바로 쉽게 사용해서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디지털 노마드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잘 학습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선생님들 교육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플랫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필요한 게 뭐 네트워크랑 디바이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수업 이때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기기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트북이 없어서. 왜 노트북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뭐 첫째 아들한테 노트북을 줬더니 둘째 아들은 노트북이 없어서 그냥 둘째 애들은 그냥 모바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인프라가 부족했다. 그래서 인프라가 없어서 실제로는 이런 전산학 수업을 아직도 교과서로 진행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좀 더 좋은 플랫폼 전산학 교육 혹은 우리 초중고에서는 실과 뭐 정보 실습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보 교육이 좀 더 잘 진행되려면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콘텐츠가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이 된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AI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추가된 플랫폼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저희 플랫폼에다가 그 GPT-3 API를 그냥 바로 적용하면 돼서 뭐 일주일 만에 개발했고요. 일주일 만에 개발해서 이제 내놨는데 뭐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용들이 다 달라서 모델이 항상 제일 좋은 걸 쓰는 게 답이 아니라 학습 현장의 선생님과 교육자의 수준에 맞는 모델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항상 고차원적이고 비싼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수준에 맞는 모델을 써야 되고 저희는 뭐 지금은 다빈치 모델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2달 전에 본 거고 또 바뀌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에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원래 저희도 자연어 처리 AI 연구를 했었고 뭐 룰 베이스도 있었고 뭐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워드백 갖고 했었던 연구 결과에서 결국 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 자체가 이 피드백이어가지고 잘 안 됐었던 상황인데 LLM을 붙였는데 일단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를 이게 디텍트 할 수 있나. 그래서 버그가 없는 코드에 버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버그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버그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저는 더 놀라웠던 게 버그가 있다라고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웃풋은 그 기점으로 이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진짜 놀랬고 거기다가 그 버그가 없는데 너가 혹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저한테는 올해 이걸 적용한 게 1월이었으니까 12월 1월 이게 오픈 AI가 나온 건 11월이었고 저희가 이제 뭐 좀 익스플로어 하다가 적용한 건 1월이었는데 그때 정말 좀 충격을 받았고 그걸 이제 더 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GPT를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인젝트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프롬프트가 좀 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화면에서 이 안에 있는 수업의 내용을 좀 더 드러내자, 넣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GPT 가져다 쓰면 다 된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맞는 대답을 좀 더 낼 수 있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생한테 답을 바로 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답이 바로 나오지 않게끔 프롬프트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버전 나왔을 때 만족도가 뭐 3.4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에러 메시지도 보고 이 실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문도 넣고 뭐 이래서 메시지 해석을 좀 더 개선했더니 만족도가 늘어났고 거기서 조금 더 성능을 고도화했더니 4.5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사용용 증가가 저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1대1로 온라인에서 사람이 답변하는 수고요. 빨간색 저게 이제 AI가 하는 수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보통 더 많이 하다가 이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답변을 하게 됐고 평균 속도도 한 11초. 왜냐면 이게 그 제너레이티브 AI다 보니까 생성하는데 1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속도를 계산해서 11초 만에 답변하게끔 해서 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학생들은 대부분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환경에서 그 학생의 상황과 그 개인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이 학생이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은 이런 뜻일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의 개선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답 알려주세요. 이러면 정답 안 알려주면서 그냥 설명하게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할까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빨라진 AI의 속도와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온라인 튜터한테 냈었던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고 심지어 답변이 정형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의 퀄리티가 사실 AI가 너무 좋아서 이런 답변하는 튜터에 대해서는 거의 대체가 그냥 100%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어떤 거였냐라고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컴파일 에러 그러니까 메시지 버그가 에러 메시지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영어기도 하고 그 영어 중에서도 굉장히 테크니컬한 단어들이라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자동 번역도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어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고 좀 더 보편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고 뭐 답변을 달라는 거, 뭐 에러를 설명하지 않고 버그를 아예 그냥 고쳐달라 뭐 이런 질문들이 다음 순위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면 당연히 AI가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답변하는 것보다 감사함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그냥 보통 표현을 하죠. 감정적인 표현이 그냥 뭐 AI는 그냥 뭐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 욕을 한다든지 뭐 별의별 이상한 행동들을 AI한테는 사람이 그냥 원초적으로 합니다. 사람한테 대하는 거랑 다르게. 그래서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가 AI 튜터에게 느끼는 감정을 약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직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 그 상황도 이해되고 그리고 사람 간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만족도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 AI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편화된 답변과 그리고 조금 더 정의된 질문 답변의 만족도는 당연히 정의된 질의응답이 높습니다. 그래서 LLM 중에 우리가 보통 AI 튜터 이런 챗봇을 만들 때 좀 더 분야의 정확도를 높이자. 그러니까 뭐 초중고에 맞는 혹은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는 LLM 그리고 뭐 중학생에게 맞는 LLM 그리고 중학생 영어, 뭐 중학생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도메인에 맞춰서 이거를 좀 고도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GPT나 바드나 뭐 이런 빙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은 좀 더 보편화된 건데 결국 도메인별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도메인별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도메인에 나오는 데이터와 환경, 인프라 환경이 디지털 전환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학습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퀴즈 생성도 굉장히 저희 내부에 작성된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동영상을 찍으면 동영상에서 자막은 당연히 제너레이티브 AI가 다 그냥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냥 동영상에 강사가 말한 거는 트랜스크립 그 자막으로 그냥 바로 추출이 되고 추출된 자막을 토대로 퀴즈를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 퀴즈에서 복습을 하고 싶으면 어디 강의 영상으로 가야 되나 이거 1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AI에 적용된
어디가 가장 파괴적일 거다? 교육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고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퀴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처음 좀 회고를 하자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됐고 그렇게 전환된 교육 현장이 디지털 전환된 교육 현장에 AI가 적용됐을 때 그 파괴력이 어땠었고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업에서는 정말 많이 8년 동안 B2B만 했었기 때문에 B2B 쪽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했었고 지금은 뭐 저희 솔루션을 5년 이상 이제 활용한 기업들도 생기고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개됐는데 mysunnyAIrunx.com이라는 사이트를 직접 가보시면 거기에 하나 탭에 있는 것들이 다 저희 솔루션이 적용된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은 어떻게든 그래도 데이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D램 파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이닉스에 있는 데이터가 공장에 어쨌든 있고요. 이게 쓰이기는 어려워요. 뭐 공장에 있는 그 데이터가 USB로 나를 때도 있고 뭐 아직도 클라우드 인프라가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는 남아 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뭐 지금 대회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샘플링해서 교육이니까 이것을 교육용으로 뭐 실물 데이터를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걸 샘플링해서 경량화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실습 환경에 넣어서 교육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 뭐 파이토치를 쓸 때도 있고 뭐 텐서플로우를 쓸 때도 있고 어쨌든 학습자는 본인의 실제 기업의 데이터와 그리고 그것에 연결된 GPU든 뭐 실습 환경을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것들, 뭐 SK 자격증, 현대 자격증 다 저희 플랫폼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기업은 어쨌든 대회비 사례가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정부 부처는 모든 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과기부에서 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유소수가 대란이었을 때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소수 데이터로 좀 분석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이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데 4주 이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예전에 동영상 찍고 뭐하고 했으면 이게 정말 몇 개월이 걸렸던 그 교육 과정 제작이 산업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텐서플로우 이거를 뭐 1.5로 지금 교육을 했다면 지금 3, 4개월 뒤에 2.0으로 했을 땐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제작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져야 되고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제작하는데 제가 4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거는 뭐 1주도 안 걸리는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체계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과도 협업을 할 때 데이터가 잘 마련만 되어 있다면 교육 과정은 컨설팅을 통해서 1, 2주 내에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기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 주유소 재고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기 GPS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GPS를 구글맵에다 찍어서 실제 저희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저 런박스라는 환경은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를 접근해서 만들었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쓰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구조, 데이터 센터 구조와 저희가 교육과 연구에서 쓰이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가 더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뭐 영상은 뭐 아마존 거 쓰고 뭐 데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쓰고 뭐 저 안에 뭐 어떤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써서 멀티 클라우드로 저 한 페이지에 클라우드가 한 3, 4개 회사께 동시에 쓰이고 있고 저 안에 실습 환경은 저희 내부 인프라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로 내부 플랫폼 팀이나 프로덕트 팀은 교육 회사라기보다는 좀 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조건으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구축했고요. 보건복지부 사례는 이제 동의된 ECG 데이터 혹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것이 뭐 최근 한 3개월 전에 아마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좀 연구로 활용하자라는 게 아마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서울대 의대나 뭐 연세대 의대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제 딥러닝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저 흉부선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 디텍트하는 딥러닝 과정을 또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이것도 당연히 GPU가 필요해서 뭐 GPU 인프라도 저희 거를 활용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에 샘플된 데이터로 배를 찾고 뭐 비행기를 찾고 뭐 여러 가지를 찾는 건데, 저 이미지를 다 데이터 인베드해서 패턴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저희 플랫폼에 넣고, 왼쪽은 영상 가이드, 아래는 어떤 거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른쪽은 실습 환경, 이렇게 계속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실을 누르면 저 안에서 어떨 때는 라이브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AI가 진짜 되려면 클라우드 인프라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좀 더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질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재원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재원 사장님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으나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어렵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저기 마이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생각은, 물론 일관된 환경에서 교육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돼서 중간 과정을 모르고 그냥 마지막 단에서 응용하는데 너무 집중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앞으로 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갈 건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버전 맞추는데 뭐 2주 가고 고생스럽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 과정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이런 편리한 환경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앞으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딱 켜면 바로 코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요. 그냥 클라우드에 된 거 보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책대로 따라서 해보면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고 이거는 되지만, 학생들이 과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폭하고 이제 그것도 너무 중요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바뀌고 있고, 적응해야 되는 걸 교육시키는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을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카이스트 들어가고 나서 2년 있다가 어마어마한 힘든 점을 겪었는데, 다 드러내라. 전산학은 리눅스의 터미널부터가 전산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께서 플랫폼 걷어내고 이러면 못 배운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핵심은 학습자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하게끔 만들어드린 이유는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화한다라는 거는 또 다시 말하면 집중할 수 없다라는 또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정말로 터미널 잡고선 뭘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냉정히 얘기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정리를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게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좀 진취적인 학생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2년 전에 도입하고 2년 후에 교수님께서 이게 걷어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게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이게 진짜 뭐가 좋을지는 연구가 좀 더 오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결과인지는 모르겠고, 핵심적으로는 조교의 업무량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게 결국 이 플랫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에 어떤 게 최고의 학생에게 맞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오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교가 감당 가능한 거냐, 교수님들께서 연구할 시간도 필요한데 이런 진짜 채점하고 이런 그 대규모 교육 운영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관점에서 그냥 플랫폼을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교수자에 맞춰서 그냥 터미널 접근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냥 굉장히 더 쉽게.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저는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교수자의 그 철학을 어느 정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지금은 제공하고 있다. 다시 답변을 드리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하고 휴대폰을 쓰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 휴대폰 쓰는 방법을 많이 더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ICT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플랫폼 이거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의 앨리스라는 그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이제 세 개의 그 네이버, 아마존 같은 그런 공유 클라우드를 쓰고 자체적인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실습 환경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만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에 만약에 또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좀 디바이스가 어려운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활용할 의지가 있다면 혹시 그렇게 서비스를 만약에 향후에 보급을 했을 때 지금하고 어떤 문제, 그러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달라지는 클라우드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한국과 어떻게 다른 점에서 좀 할지 좀 약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바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들이 있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권은 다 DB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더 수월한 분야고, 제조는 뭐 아니면 농업은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전환이 어렵거든요. 그럼 국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데 개발도상국인 곳,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저는 충분하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 인프라부터 깔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베트남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싱가포르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싱가포르 법인을 만든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려면 저는 해외 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이제 리더십 분을 보면 다 백인인데 왜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인도랑 중국계랑 나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결국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너무 복잡해서,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소프트웨어 산업이 강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이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교육을 제공했을 때 받는 혜택이 뭐냐, 결국 그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발굴 과정에서 우리 플랫폼이 잘 활용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누가 잘할지 우리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곳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갔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 인터넷 인프라는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육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좀 되게 슬펐어요. 이유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뭐 체계화되지 않더라도 양이 많으니까 그 양 때문에 굉장히 개발자가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뭐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분들을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 다 휩쓸어가고 있는 이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좀 가져오게 할까.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삼성이나 SK, LG 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워낙이 그런 개발도상국 중에서 그나마 인터넷 인프라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깔았던 곳은 잘 된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 그냥 잘 쓸 수 있고,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로컬라이제이션이 너무 빠르게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좋긴 하지만 업무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 국가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우리가 이득을 잘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을 교육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답변과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답변에서 할 수 있다가 그냥 심플한 답변이고, 그 이후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관점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 시스템의 그 뭐 세계 확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디지타이제이션 쪽 얘기하셨을 때 그 뒤쪽에 챗 GPT랑 좀 연계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업은 이제 대부분 업무 매뉴얼 형태로 그 문서화된 것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비체계적이, 저희는 이제 그게 정형이라기보다 비정형 데이터를 간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일련의 그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녹여 들어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더 디지타이제이션이 심하게 돼야, 그 깊게 돼야 사용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주신 LLM이 파괴적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런 체계적이지 않음에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노션이라는 툴을 쓰는데, 노션은 익스포트, 그러니까 추출하는 게 되게 편해서 그 추출한 데이터를 그냥 LLM에다 그냥 다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질문을 하니까 너가 뭐 연차 어떻게 써야 돼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서에서 나는 이걸 추출했어라는 오픈, 그 LLM 중에 오픈 소스 중에 이런 거가 가능한 LLM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학습해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지금 뭐 통신사 3개랑 뭐 스타트업들이 다 프라이빗 LLM 하겠다라는 게 이런 걸 봐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것들이 정말 바로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실제로 세일즈맨,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거 문서 같은 거 다 넣으면, 질문하면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건지 생성 잘 해낸다. 그래서 그게 파괴적인데, 문제는 이걸 운영하는 GPU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운영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왜 AI 안 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건비가 더 싸요, GPU보다. 그러니까 이게 GPU 활용하면 좋지 않아요 했는데 뭐 인건비 월 30이에요. 이러면 뭐 GPU 월 30 훨씬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이게 지금 싼 상황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되게 놀랬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는 결국 운영비가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뭐 질문하는 거에 합당한 거냐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픈 AI나 이런 회사들은 대규모로 운영하니까 최적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LLM보다 질문당 비용이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이나 뭐 아니면 저쪽이 훨씬 단가가 싸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형태를 구성하냐, 기능이 가능하냐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지속 가능하냐 관점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셔서 거의 약속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